HLB가 9.3% 급등 이후 3.46%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3.5% 급락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2.7%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와 섹터에 연동하는 수준의 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장전 코멘트에서는 88,000원짜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충지로서 지지력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혹시라도 조정을 보인다면 적지 않은 지지력을 보일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해당 라인에서는 반발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듯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 봉안에서의 소소한 등락은 차트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량이 179만 주였기 때문에 직전 거래량인 615만 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에 더더구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반복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 조정과 재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 금요일 음봉 또한 급격한 상승 이후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요일 시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소소한 조정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단계적인 우상향 차트를 만들어 오면서 지나온 자리마다 지지력을 견고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조정 파동이 길게 이어지기 어려울 만큼 하방 지지력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또 하나의 기준축이 될 수 있는 길쭉한 양봉이 나와주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인 리캄 병용요법이 에스모 간세포암 진단치료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HLB의 간암 1차 치료제가 신약 승인에 성공한다면 이후 주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이와 같은 질문에 힌트가 될 수 있는 에스모 가이드라인에서 제기된 리캄 병용요법의 주요 임상 성과와 시장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에스모에서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일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전 코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모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NCCN 다음으로 일선의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침서입니다. 등재된 것만으로도 유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승인 심사의 플러스 요인은 물론이며 시판 이후의 파급력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승인이나 시판되지 않은 신약이 에스모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제로 등재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며 강력한 임상 데이터로 인해 예외적인 적용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세포암 분야 에스모 가이드라인에는 리캄 병용요법을 포함하여 6개의 약물이 소개되었습니다. HLB의 리캄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기간이 23.8개월에 이를 정도로 대조약물은 물론이며 시판 중인 약물 대비로도 압도적인 우월성을 선보였기 때문에 6개의 약물 중에서 비열등성을 임상 타겟으로 한 2개의 단독요법은 HLB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캄 병용요법이 승인된다면 간암 1차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약물은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와 BMS 등 3개의 병용요법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모 가이드라인에는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로슈의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이 제일 먼저 소개되었는데 전체 생존기간이 19.2개월로 임상대조군인 소라페닙 대비 유의미하게 OS를 연장했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다만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은 위장관 출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처방 등록 전 6개월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적시되었습니다. HLB 리캄 병용요법은 위장관 출혈에 문제가 없고 주사제가 아닌 경구투여로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승인받을 경우 로슈의 허점을 파고들며 대체약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양곤 회장은 지난해 1월 증권사 IR을 통해서 이와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슈 대비 3개월이나 떨어지는 생존기간에도 불구하고 로슈가 석권했던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간암 환자는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로슈의 약물은 약효가 크게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아스트라제네카가 로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우월성을 입증한 HLB 리캄 병용요법의 시장 경쟁력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스모 가이드라인에는 진 회장이 언급한 것처럼 간 기능과 약효 관련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간암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관 출혈에 대한 부담과 함께 내시경 검사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로슈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과 대체 치료제로서의 리캄 병용요법의 잠재력을 에스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HLB 리캄 병용요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이면서도 유효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1차 치료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기존 약물과의 경쟁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키움증권에서는 이례적으로 HLB 리캄 병용요법과 관련한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연간 추정 약가를 공개했었습니다. 아직 FDA 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승인 이후 시판 중인 중국 판매가를 기준으로 글로벌 간암 1차 치료제들과 비교하였는데 리캄 병용요법의 연간 합산 추정약가가 11,000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을 리서치하였습니다. 현재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로슈의 추정약가가 32만 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약물과 비교한다면 HLB의 리캄 병용약가가 로슈 대비 30분의 1도 안 되는 넘사벽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HLB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증권사의 공식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진 회장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HLB나 리보세라닙에 대한 보고서를 쓰지 않는 이유도 언급했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벤치마크할 회사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추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나 경험치가 없는 관계로 리포트를 쓰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증권사 IR은 기관 투자자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언급한 것은 그동안 증권사나 기관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한 서름을 토로했다기보다는 HLB의 임상 성과에 무지한 것에 대한 측은지심의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례적일 수밖에 없었던 키움이라는 대형 증권사의 리포트가 발행된 이후 시장에서는 HLB 리캄 병용요법이 FDA 승인 이후 시판된다면 중국 내 판매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책정해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가 잠식하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에서 약가 경쟁력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진 회장은 지난해 증권가 IR을 통해서 시장의 전망과는 다른 언급을 하였습니다. 신약 승인 가능성이 점쳐진 초기에는 로슈의 5-60% 수준으로 약가를 정하려고 했었지만 주요 임상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를 섬세하게 분석한 결과 약가를 로슈 수준으로 책정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초부터 헐값에 약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로슈보다 굳이 약가를 싸게 책정하지 않아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기에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만 앞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와 서브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MOS 등 주요 수치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기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사 IR 이후 4개월 후에는 전체 생존기간인 MOS가 23.8개월로 크게 상승했다는 수치를 공개하였는데 진 회장의 자신감의 원천인 임상 데이터가 또다시 적지 않은 성과로 화답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진 회장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간암 1차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자신했으며 승인 이후 3년 안에 2조 4천억 매출과 2조 원의 영업이익을 자신했으며 더 나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포부를 실현시키려면 HLB의 리캄 병용요법에 제기된 부작용 데이터와 특정 인종에 편중되었다는 의구심을 이겨내고 FDA 승인이라는 마지막 허들을 넘어서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승인만 된다면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진 회장의 야심은 간암 1차 시장은 물론이고 다양한 적응증을 통해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아스트라제네카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기간이 16.4개월에 불과하지만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경쟁 약물로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로슈가 간암 1차 시장을 석권한 지 2년 후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더발루맙과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슈보다 생존기간이 3개월이나 더 적었음에도 1년 만에 25% 시장을 점유하였는데 로슈보다 현저하게 낮은 부작용 데이터가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BMS의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밥 병용요법은 전체 생존기간이 23.7개월로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HLB 리캄 병용요법 다음으로 가장 높은 MOS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3, 4등급 부작용 데이터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조군인 소라페닙과 렘바티닙의 OS도 다소 높게 나왔는데 HLB나 로슈의 임상대조 또한 소라페닙이었기 때문에 모집 환자의 특성이나 다른 요인을 반영한 수치 상향이 있을 수 있기에 대조군 대비 편차로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작용 등급은 5단계로 분류되며 3등급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4등급은 직접적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부작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우려로 아직까지 BMS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스모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번째로 HLB의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소개되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강점인 MOS가 강조되었는데 23.8개월로 대조약물인 소라페닙 대비 8.6개월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인 객관적 반응률을 의미하는 ORR도 공개되었는데 ORR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관해나 부분 관해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다음으로 기대하는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승인되거나 승인을 준비하는 간암 1차 약물의 대부분은 2020년 로슈의 병용요법이 나오기 전에 시장을 석권했었던 소라페닙과 비교 임상 위주로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과거 HLB가 간암 1차 3상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을 때 집중 분석을 위해 자체 제작했던 자료인데 HLB 리캄 병용요법을 포함하여 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론이며 차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했던 BMS 또한 대조약물로 소라페닙이 활용되었습니다. 임상 대조약물로 소라페닙을 사용했지만 HLB 리캄 병용요법이 시판된다면 이미 시장에서 사장된 소라페닙이 아닌 로슈나 아스트라제네카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소라페닙 대비 개선 효과보다는 각 약물의 개선 효과끼리의 비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다수의 언론이나 분석가들은 HLB의 리캄 병용요법과 대조약물을 1대1로 비교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상 환경과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 수치이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임상 데이터를 경쟁 약물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대조약물인 소라페닙 대비 개선된 효과를 다시 경쟁 약물과 대조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소라페닙 대비 MOS 개선 효과가 2.6개월에 불과하며 로슈는 소라페닙 대비 MOS 개선 효과가 5.8개월에 불과하지만 HLB 리캄 병용요법은 소라페닙 대비 MOS 개선 효과가 무려 8.6개월이나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모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까지 1차 치료제에서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 병용요법이 표적항암제에 비해 PFS와 MOS 모두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은 HLB의 리캄 병용요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는데 3, 4등급이라는 다소 위험한 등급의 부작용 사례가 리캄 병용 투여 환자의 81%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고혈압과 수족증후군 등이 있었는데 사측에서는 약물을 통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진 회장은 증권사 IR을 통해서 넥사바의 소라페닙은 전체 생존기간은 13개월이고 우리 환자는 22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변하기도 하였는데 오래 생존한 만큼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수치가 우려되는 만큼 시판에 대비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부작용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와 개선책을 주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의 편중된 임상 환자 분포 또한 시판 이후 시장 경쟁력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암 시장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크며 미국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50%는 C형 간염 바이러스인 HCV가 주요 원인인데 HLB의 리캄 병용요법의 HCV 환자군은 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진 회장이 공언한 50% 점유율과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하기에는 아시안의 편중된 임상 환자 분포와 제한된 HDV 환자군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에스모 가이드라인에 대한 분석을 마치며 시판 이후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력의 고점 전략 노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종목 분석에 집중하느라 영상 업로드는 일주일에 한 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924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승인 여부 심사 일정이 가까워지고 주가 또한 이에 반응하면서 3월 2일을 기준으로 HLB는 포털 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HLB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의 매도 우위 관망 속에 외국인과 개인은 직전 거래일과 상반된 수급을 보였는데, 개인이 지난 1월 15일 이후 최대인 45만 주를 순매수하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매매 창구는 매매 타점을 잡는 포인트에서 좀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특이사항이 있어 오늘은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가장 많은 순매도세를 보인 신한투자는 그동안 잦은 매매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2월 한 달간 가장 높은 순매수를 보였던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목요일 급등했을 때 전문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저항 구간에 도달했음에도 거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그들이 2월 동안 순매수한 규모의 30%에 해당되는 11만 6천 주를 순매도했다는 점에서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개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집 물량을 활용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세력에 대해서 종종 언급했듯이 주포는 자신들의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매 창구를 활용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LB의 주포는 필요에 따라서 공매도와 결탁하거나 더 나아가 직접 공매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별 매매 창구에 집중하는 것은 투자 포인트로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 물량에도 세력이 일부 개입되어 있겠지만, 세력 물량의 다수는 외국인 물량이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세력의 동향을 충분히 어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그동안 인위적인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반면 개인은 모든 구간에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강조드렸듯이 외국인의 압박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꽤나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매매 동향 데이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국인 보유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가가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꾸준히 강조드렸는데, 지난주를 포함하여 최근에는 주가와 함께 보유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4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며 단기 투자 성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 9주 동안 무려 8주를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 수급에서는 여전히 매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무려 15주 연속 순매수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연속 순매수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코스닥 지수는 3.9% 하락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1.18% 상승에 그쳤지만, HLB는 주간 상승률 9.17%를 기록하며 지수나 섹터 대비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월간 상승률 또한 코스닥 지수가 2.15% 상승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는 5.06% 상승했지만, HLB는 11% 넘는 상승으로 역시나 지수나 섹터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기준 연간 상승률 또한 HLB의 상승률이 지수나 섹터를 크게 앞지르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을 포함하여 아시아 주요 증시는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으로 빅테크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급증한 여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는 급반등세가 나와주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결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모든 섹터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시황은 내일 장전 코멘트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우리 시장이 낙폭 또한 조금 더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폭락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강세를 예상해드렸던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물과 선물 모두 강력 순매도하며 다음 주 초 우리 증시의 하락 가능성에 베팅한 모습입니다. 다만 미증시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금일 미증시가 반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 또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셀트리온과 하나오션이 그나마 강보합으로 선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초토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모든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2.67% 하락으로 지수 대비로는 선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출판 매체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제약바이오는 2.68% 하락으로 역시나 3.49% 하락한 지수보다는 선방한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HLB는 시총 11조 7천억 원으로 지난주 대비 4단계나 상승하며 드디어 코스닥 시가총액 2위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이 9단계 내려앉으며 HLB와 순위 교체가 있었으며 코스닥 시총 1위인 알테오젠도 만만치 않은 상승 모멘텀이 있지만 결국 HLB에게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최상단에 위치한 HLB 테라퓨틱스가 6.48% 상승하며 3주 연속 주간 상승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났으며 HLB 제약이 13.3% 상승으로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HLB는 9.17% 상승으로 주간 상승률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HLB 제약과 HLB와 HLB 테라퓨틱스 순으로 활발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양대 시장 시총 1,000억 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바이오솔루션이 9.5% 상승하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라이프 미국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며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간 상승률은 HLB 제약과 HLB와 HLB 테라퓨틱스 등 HLB 그룹주가 오랜만에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주간 최고 상승률은 알리코 제약과 수젠텍이 상단을 차지했는데 코로나 관련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동향 파악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2월 26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79만 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 또한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출량파 멤버십에서 진행한 HLB 단기 대응 투자 성과와 멤버십 추천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출량파 멤버십에서 2025년에 익절했거나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입니다. 출량파 채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천 자료와 투자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입하시더라도 유튜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초창기 추천 종목과 투자 성과를 포함하여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국내 주식 분석가 중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수의 약세에도 적지 않은 성과로 마감하였는데 2025년 역시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를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합산 순수익률이 3,021%였는데 2025년은 이제 2월이 마감되었음에도 2024년의 수익률을 이미 넘어선 모습입니다. 시황을 바탕으로 연말 연초 우리 증시의 반등을 예상하고 업황이 좋은 종목을 선제적으로 진입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조선주와 조선기자재 관련주들은 지난해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2025년에도 변곡점마다 고점 익절과 저점 재진입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압도적인 추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또한 수많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주도주를 선별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전 코멘트에서도 자주 언급했었던 ABL바이오와 파마리서치와 삼천당제약과 보로노이와 D&D파마텍이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전 코멘트에서 반도체 최선호주라고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적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2025년에도 여전히 꾸준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 최선호주로 진입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드론 관련 최선호주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중국향 최선호 섹터인 엔터주와 지난해 최선호 섹터였던 AI 전력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방산주와 원전주 등도 지난 3개월 동안 출량파 멤버십 수익률의 공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5년 현재 손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29%에 불과하지만 익절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3,319%이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63%로 2025년 현재까지 합산 순수익률은 3,612%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장기 대응과 단기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호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안내드린 멤버십 가입 담당 매니저와의 1:1 채팅을 통해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을 하시고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회원에 즉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향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